전종철의 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해서 총선 이후 처음으로 국정 수혜진 입장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공론화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전공의 1,300여 명은 직권 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소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우려로 환율이 오르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름값 급등 우려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연장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대통령 메시지와 야당의 특검 공세 등 총선 이후 정치 현안을 분석해보고 중동 사태가 유가와 환율, 주식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봅니다. 4월 16일 화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 밤사이 들어온 이란과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속보입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보복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죠? 네, 지금 이 문제를 이스라엘 전시 내각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밝힌 이 말씀하신 고통스러운 보복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방송을 보면 일단 이 고통스러운 보복이라는 게 이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미국 등 동맹이 반대하지 않는 방식이 될 것이다라고 했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나온 건 좀 없는데 전면전이 아닌 또 다른 방식으로 공격을 하겠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스라엘이 이런 원칙은 지금도 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또 한 번의 공격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미리 알렸다는 이란 주장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이 사전 통보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미국이 이란의 입장과는 다르게 이란이 통보한 적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주장과 말씀드린 대로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을 향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를 이 테러 단체로 지정하지 않은 G7 국가들이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이 이렇게 불안하면 우리 경제엔 유가 부담이 일단 줄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유가가 오르면 말씀하신 대로 물가나 부담을 주게 돼서 우리 경제에는 좀 큰 부담인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지금 국제 유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어제 좀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환율도 지금 좀 문제입니다. 어제 이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로 올라섰는데 이번 이 중동 사태가 좀 악화되면 1,400원대를 넘어설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환율 불안이 실물 경제 부담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면서 앞으로 환율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지면 시장에 개입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총선 관련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발표합니까? 네, 형식은 우선 이 생중계로 진행될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번에 좀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직접 입장을 밝히는 건 총선 엿새 만인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민생과 또 각종 개혁 과제들을 더욱 열심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좀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총선에 출마했던 여당 후보자들로부터 전해들은 이 구체적인 여러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직접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서 어제도 이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이라는 점을 좀 거듭 강조를 했었는데요. 발표에서도 좀 민생에 중점을 두고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메시지 발표 형식이 국무회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권이 좀 기대하는 협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을 것으로 일단은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와 대통령 참모진 인사는 언제쯤 발표하는 건가요? 네, 이 당초에 뭐 이번 주 초쯤이면은 발표되는 것 아니냐, 뭐 여러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은 좀 분명해 보이는 건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 거라는 점입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진에 대한 후임 인선은 당초 이 전망보다는 조금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가 늦어지는 건 쇄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 더 많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후임 비서실장이 우선 임명되는 대로 소통을 강화하는 것에 좀 중점을 둔 조직 개편안에 대한 논의도 구체적으로 좀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총선 당선인 총회를 열어서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네요. 네, 이 국민의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이 당선인 총회를 열어서 당 수습 방안을 계속 좀 논의를 합니다. 오늘 오전에 열리는 당선인 총회에서는 새 원내대표 선출 여부와 또 전당대회 이 개최 시기 등에 대해서 당선인들이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어제 열렸었죠. 이 중진 당선의 간담회 이후에 윤재욱 원내대표는 총선 참패 후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친 뒤에 이 새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어제 중진 간담회에서는 전당대회용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날짜를 5월 2일로 특정하면서 이번 21대 국회 임기 안에 최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여당을 압박하고 있어요. 네, 이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을 추진을 하겠다면서 이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총선 압승의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이 최상병 특검법안이 표결 절차만 남은 데다가 뭐 또 일부 여당과 개혁신당 안에서도 이 특검에 대한 찬성 의견이 있는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 좀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지금 주장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리는데요. 여야 정치권 인사들도 오늘 10주기 기억식에 일제히 참석한다고 하네요. 네, 이 정치권 인사들이 오늘 오후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일제히 참석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선 윤재욱 원내대표 등이 참석을 하고요. 민주당에선 홍익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이 당 지도부 인사들이 찾을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또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공동대표 등이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진술 조작 의혹을 언급하면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떤 의혹을 제기한 겁니까? 네,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이재명 이 민주당 대표가 관여했다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이걸 이번에 좀 문제를 삼은 건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있었던 재판에서 검찰이 술을 제공하면서 자신을 회유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걸 공식 회의에서 언급하면서 검찰을 몰아붙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구속 수감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술 파티를 하고 또 진술 조작 작전 회의를 열어서 검찰이 사실상 승인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게 나라냐라고까지 하면서 검찰을 좀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 주장에 검찰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검찰 입장은 좀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앞서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다양한 물증과 또 수많은 증인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조작됐다는 식의 이 상식 밖의 허위 변명으로 일관을 해왔다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는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술파티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이 교도 행정 하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이 황당한 주장이다. 이렇게 좀 검찰이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사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당사자들 일제히 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허종식, 이성만, 임종식 의원 모두 이 돈봉투를 받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송영길 전 대표에게 선거자금 1,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또 함께 받고 있는 이성만 의원은 이 단순 전달만 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이 3명의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추가로 기소된 무소속의 윤관석 의원도
돈 봉투를 주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역시 좀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에 돈 봉투를 받은 의원이 최대 2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앞으로의 수사도 지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 봉투 수수 의혹 사건 이번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면서 보건복지부 장 차관을 고소했죠.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전공의들이 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또 박민수 2차관을 고소를 했습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 또 사직서 수리 금지 등을 내려서 이 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를 했다는 건데요. 특히 좀 잘못된 정책으로 이 의정 관계를 파탄낸 책임자로서 이 박민수 차관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경질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고소에 참여한 전공의 전체 전공의의 10%인 1,300여 명 정도인데요. 일단은 지금 좀 자발적인 움직임이라고 하는데 전공의 단체와 어느 정도는 좀 사전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입장을 나타냈습니까? 네, 정부는 즉각 유감의 뜻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의 복귀를 연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총선 이후에 엿새간의 침묵을 깨고 어제 의료 개혁 의지를 재차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료계를 향해서 앞서 정부가 제시했던 의대 증원에 관한 이 통일된 안을 내줄 것을 거듭 좀 촉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총선 이후에도 좀 의정 갈등이 좀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회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죠. 네, 이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요.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대책을 세워보자는 겁니다. 민주당이 제안은 이 공론화 특위에 여야와 정부 또 의료계, 이 시민사회를 참여시키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의료계나 또 여당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의사협회는 우선 이 정부 여당이 이번 특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특위의 경우에는 이 구성을 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다 이렇게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반응은 없는 상태인데요. 일단 초반에는 이런 제안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황사가 남동진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백령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내지는 낮 동안 일시적으로나마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마스크 착용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중부 5mm, 영남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까지는 중부 서해안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남아있겠습니다. 해안가와 호수 주변은 더욱 짙으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요. 낮 기온이 서울, 대전 23도, 대구 23도 등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오늘부터 점차 더워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계속 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조금 더운 날씨에 일교차가 큰 날씨가 반복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바람이 좀 약해졌는데요. 강원과 충북, 영남의 바람은 여전히 강하고 특히 산지 쪽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부니까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1도입니다.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여전히 빗길인 구간이 많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부산 울산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일광터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와 다시 군자요금소에서 고장난 차가 서 있는 서안산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는 반월터널에서 부곡 사이와 동수원에서 신갈분기점 부근, 또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이후 여주 휴게소 부근 갓길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목천 부근 5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수원 부근과 금토분기점 일대, 다시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동호대교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예고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요동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경제안보회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기빈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제 유가 문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유가 상승은 불가피해 보입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다시 보복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이라든가 G7 정상들은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모멘텀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은 그 전에 있었던 사태들의 연속으로 봤을 적에 이스라엘을 과연 미국이라든가 다른 국가들이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게 예측 가능하느냐, 이 부분에 불확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불확실성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과연 기정사실화 될지 이건 아직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좀 비슷한 질문을 또 드리게 되네요. 이스라엘이 만약 재보복에 나선다면은 1973년 4차 네. 중동 전쟁이 51년 만에 5차 중동 전쟁으로 비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일각에선 최악의 경우 1973년 5.1 쇼크와 같은 상황이 올 거다, 이런 우려까지 내놓고 있어요. 이거 역시 이제 전쟁으로 비화됐을 때 얘기네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유가는 지금 WTI는 $85, 브렌트유는 $90 정도로 지금 안정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지금 관건은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이 되겠죠. 네네. 그 페르시아만의 입구 부분을 이제 이란이 절반을 통제를 쥐고 있는데, 만약에 이란이 최악의 경우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겠다 이렇게 나설 경우에는 이게 한 WTI가 한 $140 정도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거의 한 30% 정도가 지나가죠. 전 세계 석유에. 예. 이 동아시아로 오는 물류,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만에서 빠져나오는 네. 그 가스하고 석유의 한 65% 정도가 이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네 나라로 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아주 예민하게 의존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조치도 이제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2022년부터 이 유가가 오를 때부터 유류세 인하가 쭉 계속이 돼가지고 이걸 2달 더 연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도 이게 좀 찬반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우선 찬성하는 쪽은 지금 당장은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도 있는데요. 이 비판도 있습니다. 이 유류세 인하라고 하는 대책이요. 네. 그 일시적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쿠션이지 이런 어떤 구조적인 장기적인 변화에 이게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네네. 비판도 있고요. 또 이게 큰 폭으로 만약에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은 이 유류세 인하라는 게 큰 효과는 좀 있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유류세 또 한 가지 문제가, 유류세를 갖다가 인하를 하게 되면은 소비를 오히려 부추기게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 특별히 에너지에 취약한 계층이나 또는 그 좀 덜 취약한 계층이나 똑같은 효과를 내게 되니까 이게 불평등을 가속화시킨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유류세를 이제 그만할 때가 됐고, 이 취약계층,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더 사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네네. 자원이 부족하다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쪽에다가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이게 유럽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전환할 때가 됐다,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에너지 분배네요. 자, 예. 국제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끝내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유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불러온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도 부담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최근에 미국의 CPI에서 이제 확인되는 바인데, 물가 상승률이 죽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 서비스 가격이 높은 데서 나타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유가까지 오르게 된다 그러면은 비용 부분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이건 다시 꺼져가는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랑 비슷하게 되는 위험이 있지요. 네.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둬야 될 점이 그 2022년, 21년에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됐을 때에도 그 원인이 수요 쪽에 있다기보다도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또는 이 국제 식량 시장의 불안정성 같은 외생적 부분, 그러니까는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거. 예, 그렇죠. 이게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한다면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불씨는 살아있다. 이런 좀 씁쓸한 결론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가 잡지 못하면 이제 금리 인하도 어려워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당분간 내릴 수 없게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지금 금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한 7, 8월 정도 되면은 그 한국은행이 좀 금리를 좀 늦춰주지 않을까. 네. 거기다 미국에서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니까 금리 내리겠다는 얘기들이 슬슬 나오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아까 말한 물가지수 문제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유가 문제까지 닿게 되니까 올해 안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아주 큰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금리가 내려가기는커녕 한국은행으로서는 미국 금리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는요. 예. 오히려 이 금리를 내리는 시점은 7, 8월도 지금 좀 불투명해졌고 네. 오히려 일각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지금 한 2% 차이 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도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그런 만약에 경우에. 올릴 경우에는 우리도 그 선택의 여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야. 그러면 환율은 이제 또 계속해서 오릅니다. 원달러 예.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세인데 전쟁 예.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커지면 달러 같은 이제 안전 자산 수요가 또 많아지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달러 같은 안전자산 선호가 분명히 있는데요. 네. 거기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게 불확실하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 이것까지 겹치면서 달러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1,400원을 지금 환율 1,400원 선을 뚫는다 만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이게 1,400을 넘을 것이냐? 저는 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외생적인 충격으로 만약에 환율이 어떤 환가치의 내재적인 그 흐름을 찾아서 완만하게 움직일 때는 1,400원을 과연 뚫을 것이냐? 이건 좀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같이 큰 외생적인 충격이 가해지고요. 네네. 이럴 때는 투기성 자금들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 경험을 한 것처럼 아주 큰 폭으로 출렁이게 되기 때문에 그때도 1,400원을 뚫은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1,400원 선을 갖다가 좀 의식할 필요가 있지 그 가능성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한 9원인가 올라서 1,380원 선을 그냥 훌쩍 넘었더라고요. 자, 예, 그렇죠. 그렇다면 1,400원 돌파한다고 했을 때 우리 예. 경제에 어떤 압박,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제일 심각한 거는 이 물가 상승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유가가 오르니까는 원가도 올라가고요. 예. 거기다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데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수입해오는 물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는 생산재도 있고 소비재도 있는데 특히 소비재 부분에서 이 환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이 물가,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도 함께 올라가는 그런 고통이 주어지겠죠. 네네. 자, 이렇게 계속해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환 당국이 이제 시장에 개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소장님 지금 보시기에 외환 당국이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은 한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실제로 개입이 벌어질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차직하면은 개입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은 외생 충격이 있고 여기에 이럴 때는 항상 외환 시장에서는 투기성 자금이 이렇게 시장의 안정성을 흐트리는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니까 이 투기성 자금 등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런 단기적으로 개입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이때는 이제 다른 통화들하고의 상대적 가치의 안정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좀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이제 대표적 안전자산 중에 달러 말고 금이 있잖아요. 금 가격도 그렇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금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의 가장 중요한 게 이 지정학적인 불안정성 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높은 가격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 시장의 가격이 지금 높은 것이 과연 정상적이냐? 지금으로서는 이런 그 이란 이스라엘 사태 같은 지정학적인 그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그 요인이 생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금 시장에 들어가시려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 많이 물어보세요. 지금 사야 되냐고. 그렇죠. 예. 저도 그 질문 많이 받는데요. 네. 요건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금값이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이 오른 가격이 앞으로 지금 당분간 계속될 이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이미 반영한 가격인지 그렇다면 이제 추가 상승분의 여력이 큰 건 아니겠죠. 네네. 아니면 아직 이게 충분히 그 어떤 불안 요인을 가격이 다 반영한 게 아니라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지 요거는 사람마다 다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가격이 이걸 불안정성을 충분히 그 반영한 가격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서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네. 반면에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 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예.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이달 말 예상되지만 하락을 막을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런 관측도 또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위험 자산의 그 대표적인 그 이름이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달러라든가 금이 강해지게 되면은 주식은 약해지게 되고 주식보다 비트코인이 좀 더 취약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상식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반감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동안 이 비트코인 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분명히 이게 그 어떤 누그러드는 기세를 맞게 된 거는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지나친 그 비관론도 또 맞는 것은 아니다 반론도 있는데요. 우선 비트코인이 그동안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네. 위험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 하나가 금리입니다. 이 금리가 높아질수록 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동안 금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비트코인이 뚝뚝 떨어지고 그랬던 건데 네네. 최근에 나오는 반론은 이제 비트코인이 제도적으로 안착되면서 뭐 ETF라든가 이 파생 상품들이 나와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으로 상당히 생겨났다. 네.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오는 어떤 충격 같은 것도 여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 낙관론의 논리가 됩니다. 네. 주식시장도 일단은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다만 중동발 리스크가 증시에 일시적 충격을 줄 수는 있어도 변동성 확대는 제한적일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뭐 사람마다 의견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의견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이게 일시적인 충격이라고 하는 게 잠깐 동안 영향을 주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요인들을 지금 말하는 게 그 일시적인 충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이 보복전을 실제로 감행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확실성은 분명히 남아서 구조적으로 이 상황을 바꾸는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불확실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 주식 가격이 바로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은 조금 섣부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다 지금 유가가 오를 경우에는 이게 경기 전체를 하락시키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식시장은 어떤 하락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구조적인 요인이 존재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지금이 또 기술 전환의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 좋은 주식하고 그렇지 않은 주식하고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해서 중동 네. 사태를 주식을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종목별로 다르고 이게 지금이 기술 전환 기술 전환의 시기라고 하는 상황을 감안하셔가지고 예. 이 구조적인 그 불안정성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을 주식하고 아는 주식하고 나눠서 대처를 해야지 어떤 전체적인 흐름 같은 것을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말씀입니다. 네.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미묘하게 엇갈린 시각차 이제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금융 당국은 국내 금융시장에 큰 영향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쪽에 이제 좀 강조점을 두는 반면에 중앙은행은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왜 이렇게 시각차가 나는 겁니까? 예, 저는 그게 꼭 뭐 시각차라고까지 보기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불안정성 요인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은 당장 큰일이 터지는 것이라고 보긴 힘들다. 네. 하지만은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은 정부 당국에서는 맡은 바의 역할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네네. 금융당국은 아무래도 당장 어떤 일이 터질 것이냐에 대해서 대처하는 쪽이니까 당장 어떤 큰일이 터지는 것은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게 마련이고요. 반면에 한국은행은 장기적인 금리라든가 경제성장률 등등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을 관리해야 되는 쪽이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바라보고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제가 당장 무슨 일이 터지지는 않지만은 구조적인 환경 요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 정도 메시지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제가 이제 펑퍼짐한 질문입니다만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에 중동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흔들 것으로 보세요? 우리는 지금 유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라든가 환율이 연쇄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연쇄 과정이 작동을 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도 악화되고 금리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외교 정책하고 경제 정책을 아주 지혜롭게 잘 결합시켜가지고 이 위기를 잘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에서도 지금 대응책 이제 고심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소장님 보시기에 지금 바로 당장 실시해야 하는 좀 좋은 방안이라 그럴까요? 대책이라 그럴까요? 어디부터 신경을 써야 될까요? 우선 아까 유가 부분은 지금 아까 유가 유류세 인하보다도 유류세 인하를 보조하거나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정책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 터진 일이 아닙니다만은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아주 예민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문제가 됐을 때는 큰 충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석유, 원유라든가 여러 원자재를 우리가 구해올 수 있는 대안적인 경로들을 외교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동 리스크로 미국 국채금리까지 튀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은행 대출 금리도 들썩거리고 있는데 대출 쪽도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되나요? 대출 쪽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금리 상황이 전체적으로 가게 되니까는 영향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PF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합니다만은 정책 금리라든가 이런 쪽을 올리는 부분에서는 큰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당장 금리가 이렇게 크게 오르거나 정책 금리 쪽에서 분명히 잡아주는 일은 있을 것이다.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총선 이후에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분석도 이제 다양합니다. 소장님 보시기에 중동 리스크라든지 총선이 끝난 이후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 걸로 대체적으로 보세요? 지금 부동산에서 큰 충격을 받는 건 원자재 부분인데요. 네네. 지금 원자재 부분이 올라가면서 지금 건설 현장에서 건설 비용 원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잡혀야만 말하자면은 부동산 시장이 어떤 좀 분양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푸른 불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원유 가격이 상승한다면은 부동산 시장에는 또 하나의 악재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푼다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장 활황을 가져온 데는 제가 보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고 지금같이 원가 시장에 다시 불안정이 온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좀 분명히 악재로 작용할 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이제 우리가 중동의 어떤 위기 이런 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나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만약에 이 시점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들 별 문제 없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래도 더 이렇게 주목해야 되나요? 저는 이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를 갖다가 미국이라든가 서방 국가들이 만류해서 확전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그 막는다라는 게 언제까지 가능한지를 알 수 없다는 게 지금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이 된 거는 이스라엘 쪽에서 이란에다가 그 영사관을 공격하면서 이 사태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네. 그때도 이스라엘 정부가 사실상 통제가 안 된다는 게 사실 밝혀진 거거든요. 네네. 자, 그러니까 오늘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홍기빈 글로벌 정치연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병원에 가실 때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3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동네 병원을 이용해 주십시오. 대학병원은 중증 환자를 위한 곳입니다. 둘째, 인터넷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검색해 주십시오. 환자 맞춤형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응급실 진료받는 순서는 의사의 판단에 맡겨 주십시오. 더 위급한 환자부터 진료하는 것이 응급실의 원칙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전거정책연합 회장 맡고 있는 유재영입니다. 저 자전거를 좋아해서 근 20년째 거의 매일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외국 갈 때도 항상 자전거를 갖고 다니게 되는데 그 이유는 너무 편리하고 즐겁고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리라든가 런던, 코펜하겐 등 그 외국의 선진 도시들은 그간 도로의 교통 체계를 과거 자동차 중심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중심으로다가 많이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건강도 증등시키고 그다음에 도시의 경쟁력도 높이는 그런 그 지혜로운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정책이 빨리 도입이 됐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실천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 외국의 예를 본다면은 자전거로 통근한 사람들한테는 자전거 출퇴근 수당을 갖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상당히 돼서 하루에 10km 정도를 갖다 출퇴근하게 된다면은 1년에 약 63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갖다가 벌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자전거 이용 분담률이 2%였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1.6%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전거는 매우 우수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친화 도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다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것은 도시의 경쟁력, 그다음에 우리의 후대에게 살고 싶은 도시를 물려줄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중부 서해안과 남부지방 서해 섬 지역에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이외에도 곳곳에 안개가 발생했습니다. 백령도와 목포, 함양, 울산 등의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고 항공기 이용하실 분들은 운항 정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울산공항과 사천공항 등의 저시정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리고 동해를 제외한 모든 해상의 안개가 짙고 특히 서해상의 안개는 매우 짙은 상황입니다. 중부지방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낮까지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가끔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 5mm 안팎, 영남 지역 5에서 10mm 예상하고요. 낮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온이 오릅니다. 서울, 대전이 23도, 대구 24도로 조금 덥겠고요. 내일도 비슷한 기온으로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약간 더울 수 있겠습니다. 일교차도 오늘부터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현한 황사가 남동진하고 있습니다. 북서풍을 타고 오고 있는데 오전에 백령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낮 동안은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내일까지 영향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0.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정치권 이슈들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격주 화요일 함께해 주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치 현안 짚어보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나 정무수석 자리에 신 전 의원님 하마평이 있습니다. 실제 제안 받으신 거 있습니까? 그 뭐 구체적으로 지금 뭐 연락받은 바는 없고요. 뭐 거론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뭐 현안이 많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총선 결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당의 패배 원인, 당과 대통령실 책임을 몇 대 몇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걸 뭐 수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뭐 공동 책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야당에서 이제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이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온 당을 일당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일단 뭐 정권 측의 책임이 더 크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총선 민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 패배 요인을 1번, 2번, 3번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한 줄씩 요약하면 어떤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흐름이 꺾이기 시작한 게 이종섭 전 호주 대사건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리가 좀 타이밍을 좀 놓친 실기를 한 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의대 정원 늘리는 것이 이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선거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여당에게는 호재였는데 이게 장기화되면서 그 호재가 좀 악재로 좀 바뀌어버린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복귀를 해보면 어떤 패인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뭐 여론이 사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총선도 패배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조금 있다가 이제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처럼 가라앉은 분위기 전환을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총선을 통해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하게 뭐 수용을 한다. 이건 뭐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 어떤 식의 변화와 쇄신을 가져갈 것인지 그 구체적인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 오늘 나오기는 아직 이제 뭐라 그럴까요? 조금 오늘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총선 패배의 원인 앞으로의 변화의 큰 방향과 뭐 그런 뭐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 준비되기에는 조금 좀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뭐 어제도 그 국무총리와의 어떤 주례 회동을 통해서 이제 민생 강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오늘 강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보다 상세한 거는 이제 다음 달 10일인가요? 이제 취임 이제 2주년이 끝나고 이제 3년째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렇게 뭐 기자회견이 됐던 뭐 기자 간담회가 됐던 뭐 좀 지금으로부터 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검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히 국무회의 이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대야 메시지나 이런 건 나오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대화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나오기가 오늘 그 자리의 성격상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나온 이제 윤 대통령 지지율을 보니까요.
지난해 10월 이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 32.6%, 부정평가 63.6%로 일주일 전 조사보다 긍정은 4.7%포인트 낮아졌고 부정은 4.1%포인트 올랐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 의뢰로 지난 8일에서 12일 사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무선 유선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뭐 거의 바닥을 쳤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반전의 기회가 마련된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총선 이후에 내려간 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네.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과연 이제 대통령께서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변화를 위한 그 여정을 시작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점에서 좀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고 근데 저희들도 마음 같아서는 이제 좀 빨리 뭔가 이런 그 수습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지금 국면 자체가 사실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습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그렇다고 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거를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소 괴롭더라도 지금 이 과정을 잘 거치고 뭔가 거듭나는 모습을 국민들께 어떤 식으로 이제 보여줄지 그거에 따라서 여론은 다시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해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이 윤 대통령에게 단독 회동 제안했습니다. 만나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뭐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는 좀 이미 안 맞는 거고요. 이건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 시절에 적용됐던 거고 네. 뭐 야당 대표와의 뭐 만남이라든가 회동이라든가 얼마든지 유연하게 만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교섭단체가 아닌 당의 대표들을 어떤 식으로 만날지는 여러 가지 이제까지의 뭐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 이게 네. 가장 뭐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가장 처음으로 이제 착수한 게 최상병 특검법 이제 관철인데 수도권 여당 당선인들 위주로 국민의 일각에서 찬성 기류가 읽힙니다. 여당이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글쎄요. 그 여당 내에서 지금 이 21대 국회니까요. 네. 뭐 이게 찬성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지금 또 몇몇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그런 입장을 밝히고 제 말은 있고. 당론이 모아질 텐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당론을 정할지 아니면 뭐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맡길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상병 건은요. 이른바 이제 수사 외압 그다음에 거기에 수사 외압에 대통령이 개입을 했는가 이게 이제 야당의 의구심인데 이거를 알고 보면요. 사건의 실체를 알고 보면은 전혀 그런 그 야당의 프레임이 제가 봤을 땐 적절치가 않은 게 이번에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더라고요. 대통령을.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군사법원법이 바뀌어 갖고요. 군인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군 경찰이나 군 검찰, 군 수사기관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 수사기관에서 그걸 조사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잠깐만 덮어주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했고 그 수사권을 민간 경찰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어야지 수사 외압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 수사기관은 이 초동 조사만 해갖고 그걸 민간 경찰에게 이첩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 자체가 수사권이 있어야지 수사 외압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최상병 특검법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도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이거 야당 쪽에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검 공세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랄까요? 여당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거는 뭐 모든 거를 다 기다 아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좀 사안별로 저는 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김건희 여사 이제 특검법은 이번 국회에서 한번 이제 통과됐다가 거부권이 행사되고 재의결에 이제 실패를 한 거고 네네. 아마 22대 국회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야당에 의해서 재추진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여야 간에 이제 뭐 회동이 대통령과 뭐 야당 대표의 회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 같이 뭐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 국정기조 바뀌었다는 메시지 이제 줄 수 있는 가장 뭐 빠른 방법이 아마 인적 쇄신일 네.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후임 총리나 이제 비서실장 중요할 텐데 지금 이제 거론되는 분들이 우리가 익히 아는 분들입니다. 능력 있는 분들이지만 여하튼 익히 아는 분들, 뭐 총선에 떨어지신 분들,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뭐 불출마했지만 어쨌든 윤 대통령이 최측근으로 알려진 분들,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네. 약간 뭐 야당 쪽에 욕을 할까 어떤 그 야당 쪽과 이렇게 좀 다 잘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부분도 지금 국면에서는 중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 거론하는 분들보다 조금 더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바로 언론에 하마평이 주로 올랐던 분들이 지금 보류가 되고 네.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예,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뭐 야당에서도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한 그 총평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컨셉의 인물이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도 제시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아직 인물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 정무 능력, 소통 능력, 정무적 감각과 소통 능력 네.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야당 입장에서 대화하기에 크게 거북하지 않은 뭐 그런 인물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야당을 고려하는 게 당연히 요 시점에서는 필요하겠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여당 얘기 조금 해볼게요. 그 여당은 어제 이제 4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 모여서 논의해 보니까 실명 비대위 꾸린 다음에 차기 지도부 구성하는 방안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당선자 총회 통해서 최종 결정될 텐데 또 여당 대표는 어떤 인물이 어떤 성격의 인물 어떤 형태의 인물이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뭐 당대표 출마 의지가 있는 분들이 누군지 네. 그죠 아직까지 뭐 나타나고 있는 게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 뭐 어떤 계파 뭐 이런 거 따지기보다는 이 당이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게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네네. 이제 수도권에서의 참패 이게 이제 4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2연패를 수도권에서 한 건데 이거를 당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당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다시 그 인정받을 수 있는 쪽으로 복원을 시킬 것인가 하는 그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 경쟁을 하는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당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보관은 무엇인지. 그게 확고한 분. 예. 그러니까 출마자가 뭐 출신 배경이 어떻게 되든 지금 계파 분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런 비전과 전략을 갖고 있는 분이 나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된 질문인데요. 전당대회 룰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대로라면 이제 당원 100% 구조로 전당대회 치러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도로 영남당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요. 뭐 김재섭 당선인 같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전당대회 룰을 민심대 당심 한 5대5 정도로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보세요? 이제 저희 당 그 대통령 후보 뽑을 때는 민심 당심이 5대5입니다. 네네. 대통령 후보 뽑을 때는 그런데 당 대표 뽑을 때는 이제 작년에 김기현 대표 뽑을 때를 좀 그 당원 단계를 바꿔서 당원 뭐 100%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남 쪽 당원 비중이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구 분포보다도 이게 이제 과대 대표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는 민심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것은 지금 당이 처한 그 상황을 봤을 때 일리 있는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총선 복귀 한두 질문만 해볼게요. 한동훈 전 위원장 여당 구원투수 역할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결과가 좀 아쉬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행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분간은 뭐 휴지기를 갖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이제 지금 6월 말 7월 정도 이제 전당대회 예상되는데 바로 거기에 뭐 당권 도전을 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이고 네. 여러 가지 모색을 하지 않을까. 근데 정치권을 떠난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언제 어떤 시점에 어떤 모습으로 다시 복귀할 것인가 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한동훈 카드라는 건 살아있긴 하다. 네. 네. 자, 최근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다소 원색적으로 한동훈 위원장 좀 비난하고 여기에 대해서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또 강하게 반박하고 그랬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세요? 아주 안 좋죠. 이런 모습은 지금 거의 뭐 초상집 분위기인데 네. 거기서 또 그냥 뭐 초상집 내에서 상주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서로 그냥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이 지금 연 며칠째 그냥 언론에 이렇게 회자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정치의 소산인가요? 뭐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다들 뭐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또 개성이 다들 강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하는 건데 네. 정말 뭐 우리가 선당 후사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나오는 모습은 선당 후사의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저께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진술 조작 의혹 언급하면서 검찰을 강하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예컨대 구속 수감자들 불러 모아서 술 파티하고 뭐 연어 뭐 이런 것도 갖고 오고 해서 진술 조작 작전 회의를 열어서 검찰이 사실상 승인했다. 뭐 검찰은 정말 황당한 주장이다 이러면서 반박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그 이화영 피고인의 그 일방적 주장을 거의 기정사실화시키면서 네. 국기문란이라는 표현까지 국기문란이라 그랬어요. 네, 예, 쓰셨던데 이거는 진상조사를 신속하게 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에 하나 이게 만약에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맞다면 이건 국기문란이 맞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건데 저는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신속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만약 이게 허위사실로 드러난다면 그건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이렇게 그냥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막 던지는 식으로 의혹 제기를 하는 거는 너무 총선 승리에 도취돼서 오버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예. 작년 6월에 있었다는 건데 만약에 이화영 피고인이 그때 그런 거를 당했으면은 왜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하는가? 총선을 앞두고 4월 4일 그 법정에서 이런 폭로를 했는데 네. 왜 이 시점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더 훨씬 더 먼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분이 있어요. 네네. 그런 그분 통해서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일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신속한 진상규명을 하고 이제 진위 여부를 가리고 만약에 이게 허구의 사실이고 가짜 뉴스였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도 새 지도부 꾸려야 하는 시점인데 또 일각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워낙 그 체제를 공고히 하고 뭐 여러 가지 요건으로 계속해야 된다. 근데 그럴 경우에 아마 당원 당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민주당 차기 지도 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재명 대표 임기가 올 8월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8월에 그럼 전당대회가 있게 되면은 뭐 달리 무슨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가 또 연임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야당 쪽에서 또 이제 여당 안에서도 협치를 이제 제대로 해야 된다.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다수당 압도적 다수당이 민주당이 좀 책임져야 할 부분, 양보해야 될 부분, 해줘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정말 이제 협치가 되려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그 3대 개혁 있지 않습니까? 네네.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민주당도 야당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야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국회에서 법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3대 개혁은 진행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3대 개혁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필요하면 뭐 야당도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고 여야정 협의체 같은 거를 통해서 또 필요하면 자기들이 그 주무장관에 대한 뭐 좀 추천도 좀 하고 그런 뭐 새로운 모습들을 국민들은 기대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 3대 개혁 못지않게 또 민생 입법 이런 것들 국민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여당이 이제 추진하던 게 금융 소득세 폐지, 금융 투자 소득세인가요? 폐지, 그다음에 재초안 폐지 이런 그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입법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좌초될 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도 또 여야가 좀 협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인식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른바 1,500만 명 정도의 동학개미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어떤 거고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꾀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 대화를 해보면 접점이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관련 얘기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와 나눠봅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 됐습니다.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은 우리 사회 중요한 의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 진상규명을 위한 각종 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과정들이 그동안 있었나요? 예, 먼저 참사 이후에 한 8년에 걸쳐서 이 공적인 조사위원회가 3번 정도 구성이 됐는데요. 이 정부의 조사 결과를만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유가족들이 이제 조사를 요구해서 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 특조위라고 하죠. 이게 처음 구성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특조위가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한번 기억해 보면 유가족들이 이제 단식 농성도 벌이고 이제 간신히 출범을 했어요. 근데 출범은 했지만 어쨌든 인력이나 예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보고서조차 발간을 못하고 해산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선체 인양 이후인 2017년 3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제 선조위라고 하죠. 이게 또 꾸려졌습니다.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디지털 자료를 복원했는데 또 근데 거기서도 침몰 원인은 명확히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조타 장치 이상 이런 뭐 침몰 원인이 선체 내부에 있다는 이런 내인설 그리고 외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열린한 이렇게 동시에 제시하고 이런 데 그쳤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3년간 조사를 벌였습니다. 결론이 뭐였죠? 여기서도 사실 결론이 좀 애매한데요. 네. 좀 이렇습니다. 세월호 선체 변형과 손상의 원인이 수중체 접촉에 의한 외부 충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동시에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이르지 못해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지금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 넘게 조사를 벌였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보면 이제 당시에 뭐 국회에서도 뭐 나서고 어쨌든 이 시기는 또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뭔가 다르겠다라는 좀 기대감도 있었는데 결국은 뭐 의혹만 남겼다 뭐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퇴장을 했고요. 이 재난조사가 참사 순간의 세세한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이제 발이 묶인 탓에 예를 들어 뭐 참사 이전과 이후에 이제 구조적 진실을 밝히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받았고요.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은 이제 결함 많은 배가 왜 출항을 할 수 있었는지 또 사고 이후에 왜 해양 경찰은 구조에 실패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각도로 살폈어야 하는데 대부분 사고의 이런 직접 원인이 무엇인지에만 좀 궁금했다 이런 게 전 사참위 조사관의 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네. 세월호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습니까? 예,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이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 그리고 4.16 연대 이제 모여서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2월에 국정원에 의해 사찰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명의 피해자를 모아서 1차 정보 공개 청구를 국정원한테 한 거예요. 근데 국정원은 아직도 정보 부존재다 이렇게 지금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번 주는 시민사회 종교 노동단체들이 이제 그 사찰을 당해서 이거까지 다 묶어서 한번 2차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정보공개 청구는 조영관 민변 변호사가 대리인을 맡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자행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사찰은 직권남용으로 기소됐다. 그래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 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국정원의 방해로 인해서 이런 실체 규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현재 국정원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그리고 행정소송 포함해서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 기무사령부 간부 2명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이제 국정원이 사찰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같은 주장을 한 근거가 있나요? 예.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서 이제 마지막 조사인 사참위 조사 결과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요. 사참위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특정 실종자 가족이 비판 세력과 연계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찰했다는 겁니다. 참사 당시 일부 국정원 문건을 확보해서 이제 공개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 변호사 주장은 이렇습니다. 청구 정보가 포괄적이고 막연하며 정보의 실체가 존재해 국정원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개연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정원은 이런 정보 부존재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하지만 사참위 조사나 국정조사 등에서 국정원 사찰 문건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 이후에 이 청구인들은 보충서를 통해서 구체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키워드 검색 방법까지 청구를 했는데 이게 과연 막연하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생존자와 유가족이 겪는 트라우마도 1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비 지원 문제가 또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고요. 예. 지금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 따르면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이런 의료 지원금 기한이 이제 지난 15일로 끝났습니다. 지원 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또 피해자 범위에 이런 잠수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금 발의가 됐지만 계속 국회에서 계류 중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여전히 지금 참사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활동에 지금 몰입했던 분들이 이 활동 기간에 제대로 심리 지원을 거의 못 받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유족들 중에서도 좀 그 진상규명 활동을 좀 적극적이었던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일상을 좀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진상규명 활동에만 했던 분들은 그동안 치료 이런 걸 못 받다가 지금 어쨌든 이제 최근에 활동이 줄어들면서 이제서야 이제 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게 지금 이런 그 심리센터 측 설명이고요. 이곳은 또 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주관해온 게 이제 안산 온마음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10년이 흐르고도 치료를 계속 받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가슴에 묻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10주기를 맞아서 전국 각지에서 세월호 추모 관련 일정이 있죠? 예. 세월호 참사에서 이제 가장 많은 학생들이 희생된 그 안산 단원고가 있는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이제 10주기 기억식이 열리고요. 학생 외에 또 일반인 희생자도 있잖아요.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은 인천에 있는데요. 일반인 희생자 관련 일정은 또 따로 진행이 됩니다. 목포에 있는 세월호 선체 앞에서도 이제 기억식이라고 행사가 열리고요. 세월호 참사 당시 순직 교사나 소방관, 의사자 이런 구조 활동을 하다 숨진 의사자 관련 추모 행사는 오늘 이제 대전 현충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또 기억문화제라는 이름의 행사는 사실 지난 주말에 이미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고요. 이 밖에 이제 10주기다 보니까 보도 사진전이라든지 기억 물품 전시 이런 행사가 서울과 안산 등에서 각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치인들도 오늘 10주기를 맞아서 세월호 기억식에 일제히 참석을 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찬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최근 배우 전종서, 송하윤 씨 등의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돼서 연예계가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전종서 씨는 최근 메이저리그 서울 개막전 시구로 화제가 돼서 대중의 주목을 끌기도 했는데요. 아직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이 오가는 단계인데도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학다식, 오늘은 연예계 학폭 논란과 이를 계기로 학교폭력 예방법과 그 제도에 대해 짚어봅니다. 이희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잊을만 하면 연예인 또는 유명인들의 학교폭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유명 배우들의 과거 학창시절이 이제 소환되고 있는 건데요. 이번 사건 경위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배우 전종서 씨의 경우에는 익명 사이트의 제보글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제보자가 과거 중학교 시절 전종서 씨가 체육복이나 교복을 빼앗으면 돌려주지 않았다는 게 제보글의 주된 내용이고요. 네네. 이에 대해서 전종서 씨 측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이 반박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이 전종서 씨를 옹호하는 글이 새롭게 등장하고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우 송하윤 씨의 경우에는 후배의 뺨을 90분 동안 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서 송하윤 씨 측은 그 피해를 주장하는 남학생을 일면식도 알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학교 폭력의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제보자가 송하윤 씨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마침 집단 폭행의 한 가해자가 이 폭행 사실을 시인하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활동 중인 두 유명 배우의 과거 학창 시절의 학교 폭력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양측의 진실 공방이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사실관계의 추이가 이제 주목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그 제보만으로도 당사자 모두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슈에 휘말려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조금 진실에 다가설 수 있도록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우리가 기다려주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너무 막 억측을 쏟아내고 하니까요. 더 상처 2차 가해도 될 수 있고 한데, 자, 소위 학투, 학교 폭력 미투라고 하죠. 연예인뿐 아니라 유명인들의 과거 학창 시절 폭력이 나중에 와서 다시금 들춰지고 또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그거는 좀 유명세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 않을까요? 네네. 소위 셀럽이라고 하나요? 아무래도 대중들은 유명인이나 인기 연예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도드라지지 않겠습니까?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 현재 이 모습과 지금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그 유명인 사이의 어떤 그 상대적 격차가 더 크게 느껴질 테고요. 네. 근데 어쨌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미 졸업한 마당에 과거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제재나 처분도 할 수 없고요. 오랜 시간의 경과로 공소시효의 문제랄까 이런 것 때문에 수사나 공적 절차도 재개가 힘든 상황에서 아무래도 마지막 남은 방편 이런 사회적 제재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서두의 사안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전학이 자발적인지 강제적인지 이제 다퉈지던데 어떤 경우에 강제 전학 처분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송하윤 씨 같은 경우에는 전학한 건 맞는데 이게 자발적이냐 강제 전학이냐 좀 다툼이 좀 있는데요. 모든 학교 폭력에 대해서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지는 건 아닙니다. 이 폭력의 정도에 따라서 1호부터 9호 처분 중에 어떤 한 처분이 정해지는데요. 강제 전학과 퇴학은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인 건 분명합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퇴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제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고요.
바꿔 말하면 이 학교 폭력 사안에서 강제 전학을 당했다는 건 그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제 전학을 실제 이렇게 받았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천안에 모 초등학교에서 18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한 여학생이 그 집단 폭행을 당한 사안에서 이 집단 폭행을 주동했던 그 가해자 몇 명에게 강제 전학이 내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 전학을 당하면 일단 생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네. 학생부라고도 하는데요. 이 생기부에 기재가 되면 졸업 후 4년까지는 절대 삭제가 안 됩니다. 최근 그런 사회적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졸업을 해도 삭제가 불가능하게 바뀌었고요. 올해 3월부터는 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학교 폭력이 이슈화되기 시작했다고 보세요? 우리 2010년도 전후에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두 가지 사건이 학교에서 발생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빵 셔틀, 네. 그리고 집단 따돌림인데요. 네네. 빵 셔틀 아시죠? 2,000원 주고서 5,000원 지사와라. 와이파이 셔틀 각종 셔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셔틀이라는 게 가서 해와라 이런 뜻으로 맞습니다. 셔틀인가 보죠. 심부름 시키고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은 우리 사회에 아픈 기억이 여러 있습니다.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에 대구의 모 중학교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연여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를 살펴보면 맞벌이 부모님이어서 집에 아무도 없는데 가해 학생이 자기 집으로 찾아와서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했던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계기로 해서 우리 학교폭력 예방법은 아예 법에서 그냥 심부름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법에 정말 심부름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따돌림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거든요. 혹시 앵커님께서는 그 따돌림의 법적 정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따돌림의 법적 정의 잘 모르겠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반지신공입니다. 반복 지속적인 신체 심리상의 공격. 반지신공. 2명 이상의 학생들이 어떤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반지신공하면 즉 반복 지속적으로 신체 심리상의 공격을 하면 이게 바로 따돌림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학교 폭력이 일반 폭력상 처리와 비교해서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반 폭력 사안에 비해서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그 일반 폭력에 비해서 학교 폭력의 인정 범주가 넓습니다. 우리 막 문자에 욕설 담아서 보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욕설 담은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일찌감치 학교 폭력을 인정했고요. 네네. 또 학교 폭력에서만 인정되는 그 폭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피해를 주는 거, 소위 따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만큼은 학교 폭력에서만 인정되는 폭력 개념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가해 학생에게 총 9가지 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좀 처분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소위 1호부터 9호 처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학교 폭력에 대한 모든 판단과 결정은 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도 초창기부터 최근까지는 학교에 설치된 자치위원회에서 했다가 2020년도부터는 교육지원청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이 판단과 결정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따따정,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 이용한 행위 이거네요. 자, 그런데 항상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선을 넘었냐 안 넘었냐 이건데 가해자 피해자 쌍방 입장에서 어느 한쪽은 장난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한쪽은 장난을 넘어서서 그 폭력이다. 이렇게 이제 다퉈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메롱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초등학교에서 어느 학생이 자기 친구한테 메롱 그렇게 약을 그게 폭력이 되는지? 도망가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은 또 메롱하고 톡톡 치고 도망가고 이런 게 이제 학교 폭력이 되는지에 대한 어떤 사례인데요. 저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어쨌든 심리적인 그죠? 맞습니다. 요런 이 장난이 학교 폭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장난이라도 이미 그것이 그 따돌림에서 말하는 고통을 느낄 정도에 이르면 그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군가의 장난 때문에 내가 짜증나고 싫다. 여기까지는 장난인데 그걸 넘어서서 고통을 느낄 정도가 되면 집에 가서 계속 생각나요. 맞습니다. 어떤 고통을 느낄 정도면 학교 폭력이 된다라는 거죠. 자, 보통 학교 폭력 사안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가해 학생이 서면 사과를 했다거나 학교 봉사를 했다거나 폭력을 행사한 학생에 대한 조치가 주로 언급되는데 여기서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별다로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학교폭력 예방법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뿐만이 아니라 피해 학생에 대한 여러 보호 조치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그다음에 뭐 일시 보호, 그다음에 뭐 치료, 그다음에 피해 학생이 원하면 이렇게 학급도 바꿔주는. 그다음에 최근에는 법 개정을 통해서 아예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반드시 분리하는 어떤 필수적인 분리 절차를 도입하고도 있습니다. 네. 자, 학교 폭력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이제 정한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발생한 뒤에 굳이 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학교 처리 과정에서 사안을 그냥 종결하고 정리할 그런 창구는 없나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예전부터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어떤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사안이 경미하거나 또는 이제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안들은 굳이 위원회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마침 법이 개정이 되어서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해 학생이 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는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져 있습니다. 자, 최근 학교 폭력 모습은 이제 예전과는 또 많이 달라진 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학교 폭력 추세는 어떤지, 또 이에 대한 제도상의 변화가 있거나 정책적 고려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시대의 학교 폭력의 화두는 인터넷 공간의 학교 폭력, 그다음에 피해 학생에 대한 실효적 보호,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요즘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접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학교 폭력의 양상도 이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추세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법은 사이버 폭력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이버 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를 마련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디지털 장의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용어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이버 폭력의 피해로 디지털 뭐라고요? 디지털 장의사, 장의사. 사이버 폭력의 피해로 자신이 원치 않는 영상물이나 개인 정보를 지우고 싶을 때 국가의 지원을 요청하는 제도이니까 혹시라도 이런 피해를 당하는 학생은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 처분이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피해 학생은 힘들지 않습니까? 강제 전학의 예를 들어보면 가해 학생이 강제 전학을 당했는데 강제 전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피해 학생은 여전히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가해 학생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되고 있을 때 아예 상급 기관인 시도교육감에게 직접 이를 신고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가해 학생이 강제 전학을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면 그 행정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는 피해 학생은 또 여전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재판 기관의 특칙을 마련해서 이런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서 처리하는 그런 특칙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폭력 당한 피해 학생이요, 어떤 절차를 통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학교 폭력 예방법은 비교적 잘 정비된 그런 사안 처리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결코 복잡하지 않거든요. 조, 판, 집, 조사, 판단, 집행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그러려면 일단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면 학교에 있는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의 가피의 사실을 조사하고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만약에 학교폭력이라면 어떤 처분을 해야 되는지 판단 결정하고요. 이 판단 결과를 교육장이나 학교장이 집행합니다. 신고는 학교 관계자 누구한테도 괜찮습니다. 담임선생님, 상담선생님. 신고의 방법도 직접 문자, 메일, 전화 다 괜찮거든요. 혹시라도 이러저러 이유로 학교에 신고하기가 곤란하다면 우리 작년에 생겼는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일단 외부에 알리는 게 참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학다식 이희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최대를 보인 출근 정체는 이제 서서히 풀려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광명역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이 광명역에서 금천 사이로 정체 남아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신갈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동수원부터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 2차로와 또 분당수서로 분당 쪽으로 수서 부근에서도 각각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 상태에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며 내용을 겪었던 의료계는 그동안의 오해가 풀렸다며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정부와의 대화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의사협회는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면택 신임 의협회장 당선인은 다음 달 취임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비대위와 신임 회장 측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동안에 오해가 풀렸다면서 둘이 이제 허그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끌어안는 모습도 이제 사진이 보도됐습니다. 어떤 오해가 어떻게 해소됐다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같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신장 당선인께서도 저희 비대위 활동을 계속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한다는 거는 저희가 특별하게 오해는 없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중간에 정부하고 협상을 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진행되지 않았지만 또 당선인께서는 이제 업무 인수인계 받는 기간이기도 하시고 해서요. 직접 소통이 안 되고 이제 간접 소통이 되다 보니까 일부에서 먼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공의들이 또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따로 협상을 하거나 이런 활동이 없다는 걸 이해하게 됐고요. 결국은 저희가 하나의 목표로 움직인다는 거를 확인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특별한 큰 오해는 아니었고 약간의 의사소통의 장애였다. 이렇게 확인됐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달 이면택 신입 의협회장이 취임하면 비대위는 자동적으로 해산하게 되는 건가요? 비대위와 새 집행부 사이 어떻게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5월 1일부터 새 집행부가 취임을 하게 되고요. 네. 저희 비대위의 활동 기간은 4월 3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새 집행부에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인계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의협은 단일한 목소리를 내겠다면서 원점 재검토를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의료계의 어떤 통일된 안이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네. 원점 재검토의 정확한 의미가 의대 정원 확대 배치한가요? 아니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2,000명 규모에 얽매이지 말고 합리적인 확대 규모를 재산정하자는 뜻인가요? 일단 그 용어에 따라서 서로의 이해도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약간 다른데요. 일단은 원점 재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숫자 2,000에 근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위원회 내지 기구들이 좀 필요하겠죠. 거기서 논의를 통해서 나오는 숫자가 도출이 된다면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원 규모라든지 저희가 제로를 주장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앞으로 거기에서 도출된 숫자에 대한 서로의 동의 과정 이런 게 좀 필요하겠지만 충분한 과학적 검토가 필요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00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00이라는 숫자를 없애주시고 새롭게 서로 논의가 된다면 거기서 나온 숫자에 대해서 서로 동의가 가능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러니까 미리 예단하는 숫자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숫자들이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의협 측에서는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했지만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SNS에 의대 교수들을 비판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의료계가 어떤 합의점 찾는다고 해도 과연 그때 가서 전공의들이 같이 동의를 할까?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해프닝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하고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일종의 과도기인데 그 과도기에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제도가 확립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온 불만이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요.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이냐 아니냐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야기 드린 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원점 재검토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주셔야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냈지만 그만두고 싶어서 사직서를 낸 건 아니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환자들 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배우고 그다음에 훌륭한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갈고 닦는 시간이고요. 그런 자리로 빨리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의들은
복지부 장차관을 이제 고소했고요. 이 가운데 이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경질하라고 그러면서 그걸 대화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복지부 네. 측은 특정 공무원 고치와 병원 복귀 연기하는 건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반박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발표했던 그 고소를 하겠다는 고소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전공의들의 전체 전공의 뜻은 아니겠지만 일부 전공의의 뜻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또 경질이 되지 않으면 복귀 안 하겠다. 그것도 마찬가지 전체의 뜻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제 조건을 자꾸 걸어가고 뭐 이렇다고 받아들여 주시기보다는 그동안 정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말들, 그다음에 특히 박 차관께서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의사들한테 상처를 주는 또 의대생들한테 또 의과대학 교육 자체를 폄훼하는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의사, 학생들이 격앙되어 있는 분위기라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입위에서도 이제 앞으로 브리핑을 박 차관께서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좀 순화시켜서 얘기했던 발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발언까지 했다는 거는 좀 문제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대통령이 오늘 이제 오전 10시에 그 총선 이후에 첫 어떤 그 메시지를 국무회의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요. 근데 이 부분이 될지 아니면 좀 더 정리된 입장이 다음에 나올지 대통령이 좀 더 진전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세요? 네, 일단 기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나오고 있고 또 몇 시간 안 남았지만 어떤 발언을 하실지 양쪽으로 또 갈리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미리 예단하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바라건대 좀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전공의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나와줬으면 하는 기대가 가장 큽니다. 네. 자, 상당수 의대들은 수업 재개했다, 뭐 80%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의대 수업 상당히 정상화되고 있나요? 아닙니다. 수업이라는 게 학생들이 있어야지 정상화가 되는 거죠. 학생들은 지금 휴학 내지는 휴학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유급을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네. 그 학생들 지금 현재로서는 모의고사 수업 같은 경우는 일부 화상 강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대치가 가능합니다만 본과 3, 4학년들이 해야 되는 병원에 나와서 하는 실습은 대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화상으로 가능하지 않고 직접 참여하고 이것도 정해진 주수가 있습니다. 네. 이 학년들이 유급을 당하게 되면 저희로서는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 5월이 되면 현실화가 될 거라서요. 네. 저희로서는 정말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네. 자, 정부가 의대 정원 관련해 2025년 대학별 의대 정원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거 되돌리는 거 불가능하진 않지만 매우 어렵다는 설명도 했고요. 네.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가 시작되지 못하고 계속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의료계가 생각하고 있는 대화 시한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습니까? 일단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유급이 현실화되는 시한이 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대화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저희가 굉장히 좀 두려운 상황이고요. 네. 전공의들도 마찬가지 돌아오게 되더라도 수련 기한을 인정받지 못하는 기간이 돼버리면 마찬가지로 큰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는 얘기하셨지만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아직까지 확정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정이 가능한 급하긴 하지만 수정이 가능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백지화가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총선 당선인 가운데 8명이 의사 출신입니다. 여야에 이제 골고루 배분이 돼 있는데요. 22대 국회 개원하면 이분들하고도 어떻게 좀 접점을 찾아볼 생각을 갖고 계세요? 22대 국회 개원이 5월 말이죠. 네네. 네, 그때까지 가면 안 되겠죠. 아, 그러네요. 네. 당선인 신분에서 뭐 얘기하는 건 몰라도 네. 개원한 다음에는 시점이 늦네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여러 가지 활약을 해주시겠지만 현재 이 의대 정원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어쨌든 당선이신 분으로서 각 당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기 때문에요. 네네.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의협 비대위 간부들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졌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부터 뭐 면허 정지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 김태구 비대위원장님하고 박명아 전 조직위원장님께서는 바로 어제부터죠. 4월 네.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면허 정지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가 됐고요. 네. 각하된 이유가 집회에서 발언한 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집회에서 발언을 한 걸 문제 삼기 시작하면 모든 집회에 나가서 누군가 발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선동이 되고요. 그 선동을 한 사람은 모두 자기 직업을 중간에 잃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회원들에게도 지금 참 강압적인 수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수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활동들이 빨리 중지되기를, 그다음에 면허 정지도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항고 이유서와 항고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네. 자, 유급 그 시한은 언제입니까? 짧게 지금 한 20초 남아서요. 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업이 재개가 되고 나면 이게 수업을 빠지게 되는 결석에 따라서 좀 학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그렇군요. 5월 둘째 주부터는 유급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16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